예,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의 김덕기라고 합니다. 합격 노트 이제 받으셨죠? 이제 합격 노트 내용을 컴팩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길게 잡으면 한 40강 정도 잡는데 20강이라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노트 내용을 살펴볼 테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판서이겠지만 어떤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편이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의 논리는 부동산학의 의,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특성 등등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 이제 부동산의 기본 개념 제 1편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의 특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토지 특성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한 의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동산학에 이제 학에 대해 설명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의 정의가 지문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그게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과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동그라미 2번처럼도 정의 내리는 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학의 정의는 이제 출제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1번 지문을 개념으로 기본적인 모델을 잡아주시고요. 이 정의를 통해서 내용이 밑에 박스 안에 성격이 있는데 성격은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의 이제 능률의 원리를 밝힌다는 것은 이 부동산학의 이제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론적이라는 말을 학문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과학성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원리와 그 응용기술, 그 원리와 관련된 응용기술을 개척한다. 응용기술을 개척한다는 의미는 부동산학의 이제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예, 실무적인 편을 학문적인 용어로 기술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합학문이고 종합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도움을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응용해서 이루어진 학문이죠. 그러니까 법학에서 이뤄낸 성과를 법학적인 측면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라는 현실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응용해서 이루어진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생활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보니까 사회과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해서 이 5가지 성격이 나왔는데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 규범, 경험, 사회과학이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규범과학이란 말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 제시 학문으로서 이론이라는 뜻이고요. 과학성. 규범과학, 경험과학이란 말은 이제 실무적인, 실천적인 성격이 있다는 의미로서 이제 실무적 성격이라고 그래서 기술성이다 그럽니다. 이거 시험에 낼 때는 부동산학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기술성, 실무적인 면에서는 과학성이다 그래서 이건 엇박자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종합학문이라는 말 통해서 유명한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복합 개념을 도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란 말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응용과학이란 말을 실제 시험에서는 순수과학이라고 출제합니다. 부동산학은 순수학문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할 학문이다 보니까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것도 번호 성격상의 5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동그라미 1번 개념과 밑에 박스 안에 성격을 같이 매치시키시는 이제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그 성격 여러분들 꼭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연구 분야하고 연구 대상이 있는데요.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 확인하면 되는데 연구 분야는 이제 부동산학의 이론과 실무적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이론적 분야와 실무적 분야로 구분이 되고요. 이론적 분야에는 이제 기초 분야라고 학문적인 용어를 쓰고 실무적 분야가 좀 더 강조되다 보니까 결정 분야랑 결정 지원 분야로 좀 나눠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암기하는 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실무적 분야의 결정과 지원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실무적 결정 분야든 결정 지원 분야는 둘 다 실무적 분야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결정 분야에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지원 분야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개발, 금융, 정책, 투개, 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 결정 분야 종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은 뭘 연구합니까? 라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것처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주된 연구 대상이다라고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걸 둘러싼 환경을 첨가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활동과 현상이다. 연구 대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 방법은 아셔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연구 방법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이 종합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응용학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종합식 접근 방법 할 때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인데 그 복합 개념적인 사고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종합응용과학이라서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서구식 개념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지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최소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사고방식으로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인간들은 보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윤 추구하는 과정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주는 방안을 이제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연구 방법 중에 연구 분야 중에 결정 분야가 실무적 분야가 있었죠. 실무적 분야 결정 분야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거기 그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윤 추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의사결정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복합 개념 나오면은 종합식이고 이윤 추구한다 그러면은 의사결정. 요거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8페이지 내용 중에서는 우선 이제 정의의 동그라미 1번하고 그 성격은 이제 여러분 별표 치셔야 된다 그랬고요. 5가지 성격. 그리고 맨 밑에 3번의 연구 방법에 종합식 접근 방법 해놓고 복합 개념 별표 쳐주시고요. 의사결정 해놓고 이윤 극대화, 이윤 추구 여기 별표를 쳐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연구 그 부동산학의 이념이 있는데 909페이지 보면은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은 부동산학의 이념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이념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효율성은 사익 추구하는 사고방식이고 형평성은 이제 공적 주체의 행동 이념으로서 그 공익 추구와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근데 효율성이 뭐고 형평성이 뭐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고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야에서 이 내용이 특히 정책에서 나오는데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아니면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라는 내용을 이제 그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밑에 박스 안에 쳐 있는 거 있죠. 1번, 2번, 3번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이라는 거야. 왜? 사익을 추구하는 논리가 강하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또 사적 주체 행동이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간 부분 한 장을 볼 때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회 전체는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분배적인 논리로 형평성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효율성과 형평성은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만 보시고요. 본문에 필요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밑에 박스 안에 효율성과 형평을 비교하는 내용 중에 3번 내용은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이제 별표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부동산 연구 대상 중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분야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개념이라든지 뭐 주체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체적인 측면에 보면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고 제3섹터인 공과 사 합쳐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 주체는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섹터로 표현하면 공적 주체가 제1섹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적 주체는 제2섹터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합쳐진 게 제3섹터. 공적 주체는 이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적 주체인 제2섹터는 역시 효율성을 추구하는 내용이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주체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3번 부동산 할 때 주요 속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10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 보면 이제 과학성과 기술성이란 말이 나오죠. 과학성, 기술성 앞에서 부동산의 개념에 설명해 드렸어요. 부동산학은 이제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 원리를 밝힌다는 논리거든요. 이거를 과학성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실무할 때 응용한다는 면에서 응용기술 개척, 실무적 성격, 기술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걸 통해서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적 성격이 겸비된 학문이구나라는 것을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사회 공공성 및 사익성이 있어요. 사회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공익성 논리고요. 그리고 사익성이라는 대칭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오른쪽에 바로 보면은 특히 이제 사회 공공성이라는 공익성은 추상적 개념이고요. 이거를 실무 활동에 옮길 때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윤리성이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무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라는 걸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 사회 공공성을 이제 언급하는 차원에서 이게 윤리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것은 그 윤리성에 보면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고용, 조직, 서비스, 공중, 고조, 소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고용윤리하고 고용윤리랑 조직윤리 있죠. 2가지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윤리는 조직 내부 간에 준수해야 될 윤리적 사항이고 그리고 조직윤리는 조직 외부 간에 준수해야 될 윤리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간에 또는 외부 간에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용하고 이제 그 조직윤리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서비스 윤리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험과 관계돼서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업자는 중개사법을 공부하시듯이 직업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윤리성을 하는데 그 윤리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뭐냐 할 때 사익성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을 강조함으로 이런 걸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시 1번과 2번을 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활동의 성격은 이론과 실무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과학성과 기술성이다로 표현하고 이거를 뭘로 연결시킨다? 전문성으로. 그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공공성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강령으로 논하는 것이 윤리성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활동성하고 임장활동성이 있는데요. 정보활동성은 이제 부동성, 임장활동은 부동성을 배경으로 하되 다만 이제 그 임장활동을 하는 이유가 부동성하고 또 대문활동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거 실제 시험에서는 대인활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내용을 임장활동에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려의 장기성하고 이제 대인활동과 대문활동이라는 것은 뭐 그 지문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활동의 속성이 이제 가끔 나와요. 최근에 나온 것은 24회 때 출제했던 내용이고요. 그 현상에 대한 논리는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연구 대상으로 현상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행 부동산 업이 되고 이런 별표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여기다 반영 못했는데 개정판에는 그 반영을 시킬 겁니다. 이게 7월 1일 날 이제 시행되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시행이 안 됐지만 우리 시험이 10월 28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7월 달에 개정되는 거를 이제 미리 입법 예고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뭐가 바뀌었냐면은 여러분 어쨌든 7번은 이제 그동안 가끔 나옵니다. 7번은 별표 쳐주셔야 되는데 부동산 업에 대해서 중분류 항목은 이제 바뀌지 않았고요. 그 소분류 항목에 보면은 이제 거기 관리업하고 관련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있고 중개 및 그 감정평가업이라고 돼 있죠. 이걸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중개, 대리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부동산 이제 중개, 대리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평가업. 여기 바뀌다 보니까 그 세분 항목도 좀 수정해 주면 좋겠어요. 그 세분 항목에 보면은 이제 중개, 대리, 감정평가업에 대한 논리가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 자문 및 이제 중개업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 및 이제 대리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중개 및 대리.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여기 첨가됐어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첨가됐어요. 중개 및 자문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여기에 첨가됐다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업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대충 써봤는데 개정판에 이제 그 바뀐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공시해드릴 것이고, 근데 이게 부동산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부동산업은 꼭 별표 치셔야 되는 내용이 이게 내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기 어렵지만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 그 어떻게 분류되냐면은 그 임대업하고 이제 중분류 항목 보면은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서비스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은 이제 지금 대충 확인이 되고, 얘는 다시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만 쓸게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은 이제 관리업하고 중개, 대리, 감정평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세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임대업은 다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고 개발 공급업도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타. 주빅이 주빅이에요. 근데 관리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이제만 구분이 됩니다. 관리업에 뭐가 없냐면은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빅이 주빅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만 있다는 거. 그래서 주빅이 주빅. 시험에 나왔던 요 부분은 이제 바뀌지 않았고, 요 부분만 투자 자문업이 들어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제 출제원들의 어떤 부분이 그동안에 기출된 주제 중에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소개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 안에서도 그 부동산학의 정의 아까 1번에 동그라미 1번 종합 쭉 나와 있는 내용과 그 아까 성격 별표짓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3번의 부동산학 연구 분야 종합식 접근 방법 그래서 이제 거기 복합 개념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윤 추구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4번은 부동산학의 이념에서 박스 친 거 아까 3번에 부동산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해가지고 효율성이 민간 부분 한 장에 볼때 효율성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시한다. 요거 내용과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3번의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이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속성 별표 쳐주시고 그리고 7번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제 부동산업 요것도 별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아마 가능성이 이제 갑자기 높아진 부분은 맨 마지막에 7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그 부동산 앞에 기본 개념은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는데 제 1번 타자가 이제 그 특성이었고 2번이 개념이고 3번이 토지 용어고 4번이 부동산학이고 나머지 기타적인 상황인데 두 번째 비중이 높은 것이 이제 11페이지 부분은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OT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던 주제고요. 10번 보면 한 8번 출제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빈도가 높은데 이 부동산의 개념 자체에서도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 1번에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어요. 출제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그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이 종합응용과학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역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럼 종합적인 사고방식인 복합 개념 부동산은 거기 보신 것처럼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에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이 법률, 경제, 기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쭤보는 스타일입니다. 법률적 개념은 그 표 안에 보신 것처럼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이제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토지하고 이제 정착물로 연결이 됩니다. 토지 정착물로.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논리가 이제 첨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세요. 특히 준부동산 내용을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연결시키면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 그 경제적 개념이라는 논리가 이제 그 작년 27회 때 정답 부분이었는데 여기 목차만 보시면 돼.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요소, 소비재. 이렇게 연결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경제적 개념인데 이런 내용들을 법으로 연결시킨다든지 기술로 연결시킨다든지 하면 틀리다는 뜻이죠. 기술적 개념은 거기 보신 것처럼 자연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환경.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목차들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만 연결시키는 수준에서 합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분류하는 체계가 즉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분류 체계가 출제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일본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별표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법률, 경제, 기술 연결되는 내용들을 그러다가 이제 맨날 이것만 이제 뭐 30년 동안 낼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정착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먼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주제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 보면은 정착물에 대해서 맨 처음에 개념이 나옵니다. 정착물이 뭘까? 풀하는 것보다 목차를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정착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정착물에 대한 개념은 이 민법에도 아마 정착물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하시되, 부동산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정착물이라 해놓고 토지의 항구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또 계속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영구적인 의도로 설치돼. 그래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이야.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것은 동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2번에 보면 정착물의 유형이 있어요. 정착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그 종류가 뭐가 있을까? 이건 참 문제 내기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정착물의 종류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거 있죠. 대시 쳐가지고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취급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것을 어쨌든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뜻이죠.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토지하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독립정착물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이거 종속정착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뭘로 보는 거냐면은 토지로 본다는 거죠.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다는 것과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것.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를 한번 출제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충해가지고 그걸 꼭 아셔야 될 것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정착물로 보는 것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 네 가지는 이제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건물이 있죠. 건물은 당연하고요.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그 소유권 보존 등기된 내용이 있어요. 그 농작물도 이게 우선 해당이 되고요.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민법에 보면은 정당한 권한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은 이제 독립된 정착물을 보지만은 판례에 의하면은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경작자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된 정착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독립된 부동산을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농작물 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에 관한 법률이야. 보존 등기된 임목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거 있죠. 명인 방법은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이제 민법 하시면 돼요. 수목.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은 학문적으로 뭐 견해 차이가 없는 요 네 가지 있죠. 요 네 가지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꼭 종류는 별표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특징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딱 한 번인가 나왔는데 독립된 정착물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 포함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가 뭐냐면은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갑에서 을한테 팔리면은 거기 독립된 부동산들은 토지 소유권 넘어갔다고 해서 같이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매매 계약 작성해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들은 토지 소유권 넘어가면 토지가 팔린 거니까 거기 일부로서 같이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그 정착물이냐 아니냐의 구분 기준이 있어요. 뭐 구분 기준에 대한 논리는 뭐 거기 이제 조그맣게 글씨 써 있는 거 있죠. 뭐 물건이 부착된 방법이라든지 적응의 정도, 당사 의도, 관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거를 이제 필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만 언급을 해요. 근데 특히 그 중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과 연관되는 유명한 지문이 뭐냐면은 동그라미 1번 이런 꼭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꼭 별표.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 이제 제거가 불가능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분 기준이란 말은 이제 토지하고 독립된 부동산인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여기 특히 건물에 많은 물건들이 이제 설비 같은 게 부착이 돼 있을 거예요. 종속 정착물로서. 그럼 구분 기준은 결국 여기 부착돼 있으면은 그 정착물로 인정되면 부동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냐 아니면은 그 부동산인지 아닌지. 그럼 아닌지란 말은 동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구분하는 건데 동그라미로 별표 치셔야 되는 내용이 토지하고 건물에 어떤 물건이 부착되는데 부착된 물건을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냐 따진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책이 있으니까 대충 써볼게요.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건 당연히 정착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제거 가능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나 이후에 나온 거 있죠.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을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후에 꼭 별표를 쳐주세요.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능적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정착물을 본다는 꼭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제거 가능하다 그러면 모두 다 동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거했을 경우에 제거된 부동산의 효용적인 면에서 유용성 면에서 이 기능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되면은 얘는 정착물로 봐야 된다는 뜻이지. 정착물로. 근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제거되면 이건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수도꼭지, 변기 막 이렇게 이제 예를 든 것이 있어요. 전기 배선, 인터폰 등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이제 대학 교재에 보면 변기가 예를 들어요. 이 변기가 과연 동산이냐 아니면은 정착물이냐를 판단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얘네들이 동산이다. 그냥 변기에 넣고 이제 동산이다, 정착물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어떤 식으로 다 무조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변기 앞에 뭔가 수식어가 나와야 돼요. 즉 뭐냐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 이건 당연히 정착물로 봐야 돼요. 주택에 부착된 변기는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해요. 제거 가능하지만은 변기 없는 주택으로 논하다 보면은 주택으로 효용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거하면 안 되는 물건이야.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착물로 봐야 되고 판매상의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변기 있어요. 그건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동산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도꼭지도 마찬가지고 전기 배선도 다 마찬가지가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참고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구분 기준 중에 이제 당사자 의도랑 당사자 관계가 있는데 거기와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 동그라미 이제 3번하고 4번에 대한 논리입니다. 실제 시험은 아직은 4번만 나왔는데요. 당사자 관계에서 3번에 보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의 관계가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에서 당사자 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 거기는 이제 매도인하고 이제 매수자 관계는 매도자 매수자인 관계. 양도 대상에 포함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것 같아요. 양도 대상에 포함 여부. 그 양도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정착물로 봐가지고 부동산이 넘어가면은 다시 종속 정착물로서 이제 팔리게 될 텐데 매수자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수에 넘어가는데 만약 양도에 포함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제 동산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매도인이 다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그거 체크하시는 거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정착물인지 또는 동산인지가 불분명한 거야. 불분명한 것은 일단은 뭘로 간주한다?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정착물로 간주돼서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자한테 넘어간다는 뜻이죠. 거래질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이제 그 정착물이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 일단은 정착물을 간주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즉 매도자 매수자 관계에서 애매모호한 경우는 거기에 이제 정착물로 간주된다는 말에 정착물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매수자에게 넘어간다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사자 관계에서 4번에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제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는 간단 상식적인 말인 것 같아요.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에서는 누가 설치했느냐, 설치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고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이 있겠죠.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인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에 할 목적으로 부착시킨 물건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치할 의도를 가지고 부착시킨 물건이야. 이건 당연히 이건 정착물이 되고요.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은 어차피 떼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부착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떼어가는 거니까 동산으로 본다는 뜻이죠. 실제 시험에서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을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거기에 줄칠 것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된다는 굵은수 되어 있지만은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임차자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특히 이제 1번하고 4번이 시험에 나왔었고요. 2번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만약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1번, 4번을 위주로 해서
보충으로 3번까지 첨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착물에 대해서 지문이 나올 때는 결국 여러분들이 출제원이다 한번 가정해 보시면은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죠. 뭐 정답으로 체크하지 않겠지만은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내기가 좋아요. 독립성 인정되는 거랑 독립성 인정이 안 돼서 토지 일부 해당되는 거.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있죠, 이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서 요거 네 가지를 해당되는 거 하고 요거는 아닌 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죠. 옛날에 국어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구분 기준에 대한 논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한 거는 모두 다 동사나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효용, 유형, 기능적인 영향이 미치면은 정착물,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제거되면은 동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관계에서는 어떤 정착물이 애매모하면은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에서는 임차자가 설치한 것은 동산으로 본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깊숙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 제일 많이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지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만큼은 내지 않지만은 이제 세 번째로 준부동산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준부동산은 거기 의해 보신 것처럼 성질상 민법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죠. 왜? 민법상 부동산 여기까지가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그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이죠. 관리 입장에서 중요한 단어 입장에서 물권 변동을 공시 방법으로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특정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부동산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건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이제 요구돼 가지고 물권 변동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이 키워드가 돼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하고 여기 건물처럼 공시 방법을 갖춘 특정한 물건이 있다는 거야. 공시 방법 하면 등기나 등록이겠죠. 그래서 준부동산 하면 우선 아실 것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고 하나랑 그리고 이제 성질상 쭉 나오다가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물건이라는 거. 그럼 특정한 물건에는 뭐가 있냐면 특정한 동산이 있을 것이고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체인 재단 등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요거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그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 부분하고 준부동산 하면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물건들이 나와요. 물건의 종류 등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 물건의 종류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되게 특정한 동산들이 있어요. 물건 중에 특정한 동산. 동산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자동차 건설계 선박 항공기가 있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얘네는 다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다만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준부동산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왜? 특별한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지. 만약에 자동차라는 거를 민법상 그냥 동산으로 한다. 그 민법에 보면은 무주물이 있어요. 무주물이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이게 부동산이다 하면 국유로 넘어가지만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다. 그럼 그런 이제 선점자가 돼. 먼저 점유한 사람. 근데 자동차를 만약에 선점의 대상들은 동산으로 방치하다 보면은 운전석을 비웠을 때 누가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다. 그럼 그 물건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 것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고 사회 만약에 이제 선점자를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만약에 해버린다. 그럼 사회 경제에서 굉장히 혼란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이긴 하지만은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건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물건의 소유자로 보지 말고 그럼 특별한 소유자가 누구란 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란 거를 공적 장부로 관리하잖아요. 그게 등기부하고 등록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건들은 그 점유자가 아니라 등기부 또는 등록증의 명의인을 우리가 이 물건의 소유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관리의 필요성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얘네들 보면 전부 다 무슨 수단 가져요?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은 자동차 건설기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긴 하지만은 부동산 개념으로 논했을 때 복합 개념 부동산이잖아. 법률 경제 기술이잖아요. 그럼 자동차 건설기 선박 항공기를 뭘로 연결시키냐면은 경제적 개념을 연결시킨다는 거야. 그 무조건 X라는 거죠. 왜냐? 얘네들은 중부동산이야. 중부동산은 무슨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이 되는 거죠. 광해부동산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 등이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체인. 재단은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여기 얘네들이 부동산 개념에서는 이제 중부동산 종류라는 걸 아시는데 얘네들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언급하면서 얘도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는 파트가 거기 내용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신 것처럼 감정평가 대상이 다 돼요. 이건 뒤에 평가론에서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여기 세 가지가 나왔죠. 복합개념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거, 세 번째로 중부동산에 대한 논리.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온 4번의 복합부동산은 의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요거랑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복합개념의 부동산을 했는데 복합부동산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복합부동산은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결합됐다고 해서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된 겁니다.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인데 그 대표적인 부동산하면 토지죠. 토지.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동산하면 정착물적인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등 얘네들이 토지와 건물 등이 따로따로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데 플러스된 거냐. 결합된 상태라는 거야.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이 대상될 때 이거를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동그라미 이제 의에 나온 밑에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야. 이게 결합 말은 중요하죠. 부동산 활동 대상되는 경우 부동산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 될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용어만 구별하시면 되고 이 복합 부동산 나중에 다시 어디서 살아나냐면은 감정평가에서 또 살아나요. 그 토지 건물 각각 개별 평가 대상되는 물건이지만은 감정 평가할 때는 얘네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 대상되다 보니까 얘네들을 일괄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복합 부동산 의의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특징에 보면 그래서 그 감정 평가할 때 일괄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는 것은 평가론에서 해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동그라미 2번에 복합 부동산은 법률, 경제, 기술적 지금 논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구별하라는 뜻이죠. 요거하고 요거 구별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가 동그라미 3번은 또 복합 건물하고도 다른 개념이죠. 건물은 건물만 하는 건데 주상복합 건물처럼 거기 용도가 다른 게 여러 개 섞여져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자주 나오는 11페이지, 12페이지에 대한 논리예요. 정리해 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법률, 경제, 기술로 구분되는 요게 1등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법률, 경제, 기술. 이로써 법원, 협의, 강의, 경제는 5개, 기술은 4개 구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법의 개념 중에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뭐 논할 필요는 없고 개념을 논할 때 정착물 중에서 아까 개념은 그렇고 유형별로 2가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독립된 부동산에 특히 4가지가 있다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구분 기준 중에 아까 이제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효용, 유형, 기능 나오면은 영향 미치는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 이거 꼭 구별해 주시고요. 당사자에서 매매도자, 매수자가 어떤 정착물이 불분명하면 정착물로 간주해서 매수 넘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동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중부동산인 키워드는 공시방법이라는 거, 공시방법.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당연히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이 종류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 종류가 경제적 개념을 연결시키는 시도가 그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 중부동산은 종류가 뭐를 설명하든 전부 다 부동산 개념으로 물어볼 때는 전 법률적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잊지 마시기 바라는 보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복합 부동산이라는 요 단어가 가지는 개념을 알아두세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독립된 부동산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 대상될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은 시험 시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 시험지 미리 나눠줄 때 눈으로 살짝 보면서 1번, 2번에 보통 배치가 돼 있어서 눈으로 살짝 보면서 순식간에 맞출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기출문제가 학개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서 그걸 잘 정리만 하시면은 풀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높지 않으니까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꼭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이제 좀만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토지 또 기본 개념 중에 토지 용어라든지 특성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